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경제 원리대로, 경제 논리대로 안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경제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논리하고 정치 논리는 전혀 다른 논리인데 자꾸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75년부터 공무원을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경제 논리가 존중을 받던 시절에는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자꾸 이렇게 망가뜨리고부터 경제가 잘 안 굴러가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4년 내지 5년에 한 번 선거에 의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죠?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 시간, 매분,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습니다. 소비자 누굽니까? 소비자 다 국민입니다. 그죠? 경제하는 사람들은 리얼타임으로 계속 끝없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그 결과로서 경제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치 못지않게 국민의 선택의 결과인데, 그게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면서 자꾸 그거를 왜곡시키려고 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간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는 법이나 규제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법이나 규제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지구상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어야 되겠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5%로 한다. 네? 물가 상승률은 1%로 한다. 그리고 고용은 뭐 5% 늘리는 걸로 한다 하고 법을 만들면 그게 될 것 같으면 경제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경제는 절대로 법이나 규제나 그 주먹으로 해결이 안 된다. 경제 논리에 맞춰서 순리에 맞춰서 일을 풀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 제57조에 보면 국회 정치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정치를 대표하는 쪽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딱 못 박아놨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너희는 깎을 권한만 있지 늘릴 권한은 없다라고 이렇게 헌법에 못 박아놨는데, 이거를 요새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 자체를 예산을 이거 반드시 이런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법을 만드는가 하면,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그 하나의 판단 과정으로 거쳐야 되는 예탈을 면제하는 법들을 자꾸 만들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에 그런 짓 하지 마라 하고 적어놨는데 그걸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자면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무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정부가 국가 부채를 400조를 늘려놨어요. 404조를 늘려가지고 660조이던 국가 부채가 5년 사이에 1060조가 됐는데, 국채를 이렇게 많이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국채라는 게 지방채도 마찬가지고 국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자본시장에 가서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그죠?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채권을 판다는 건 뭡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면 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값이 떨어진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뜻이라고요. 채권의 값이 떨어진다는 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는 물가를 올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을 안 올릴 수가 없기도 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물가가 높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고물가는 흔히 우리나라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물가 올라가면요,
계속 대외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밀 수출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 해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죠. 그거 없는 건 아닌데 그것도 상당 부분 이유가 되는데 국채 너무 늘어놓은 게 이자율 올리고 물가 올라가는데 저는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빚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거 저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못할 짓 한다. 네? 다음 세대한테 이런 부담을 넘기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 빚을 늘려놓으면 다음 세대가 갚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바보입니까? 적어도 더 늘려갖고 그 다음 세대한테 또 퍼넘겨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나라 빚을 갚은 적은 없고요. 실제로 나라 빚은 어떻게 갚아지느냐 하면 인플레로 갚습니다. 인플레로. 예? 나라가 돈을 빌릴 때는 예를 들어서 100조를 빌렸는데 물가가 5%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5%만큼 세금이 더 들어오죠. 예? 세금은 사실은 물가 상승보다도 세금은 그거보다 더 높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면 세금이 그만큼 자동적으로 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인데 어쨌든 국가가 빌릴 때 돈 가치하고 갚을 때 돈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돈을 빌려 가지고 싼 돈으로 갚으니까 인플레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는 또 누가 제일 부담을 집니까? 인플레가 심해지면 인플레는요 있는 사람이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나라가 400조든 얼마든 나라가 돈을 예를 들어서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나눠준 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죠? 코로나 초기에 모든 국민한테 25만 원씩 나눠준 게 12조 5천억 돈이 들었습니다. 그 12조 5천억 돈이 들었는데 그거는 모든 국민이 25만 원씩 가져갔다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소위 말하자면 돈 뿌리는 그런 방식의 예산을 지출을 많이 지출한 것은 모두가 이렇게 혜택을 받은 반면에 인플레라는 형태로 나라 빚을 갚는 것은 주로 젊은이들이 다 부담합니다. 없는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자, 인플레가 심해지고 인플레하고 금리는 항상 인플레가 심해지는데 금리를 안 올리면 아무도 저금 안 하니까 예금 안 하니까 인플레만큼은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인플레가 되고 금리가 오르면요 누가 좋습니까? 있는 사람은 노란입니다. 집값도 올라가고 가진 거 값이 다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인플레를 인조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금이 많으면 이자가 높아지면 좋죠. 근데 이 피해는요 없는 사람과 젊은이들 아직 아무것도 장만하지 못한 아직 가진 게 없는 젊은이들한테 이 부담이 다 몰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끌 투자해가지고 집도 사고 한 젊은이들이 요새 아주 그냥 궁지에 몰려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마치 공짜인 것처럼 국채를 발행해갖고 돈 마련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때에 국민들이 쏟지 말아야 이게 경제가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성장,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인플레만큼은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 인플레를 또 과도한 국채 발행 증가로 인플레를 일으키는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뒤로 돌아가는 거구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요. 경제 문제라는 거는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이거는 오로지 투자에 의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투자만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을 시킵니다. 근데 그 투자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투자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투자라는 게 자본이, 돈이 노동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는 그 과정을 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땅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땅을 보통은 자본의 한 형태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땅을 따로 이제 일반 자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돈, 땅,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벌써 뭐 오래 전부터 우리 경제가 잘 되려고 하면 돈, 땅,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돈, 땅,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는커녕 끝없이 돈, 땅, 사람을 구속하는 규제법을 계속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라는 것이 자본과 노동,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면 땅이 결합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투자인데, 오로지 이 투자에 의해서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투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투자를 하면 설비 투자, 건설 투자를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육 투자, R&D 투자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현재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요거를 소비를 해버리지 않고 미래에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미래의 생산 능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소비를 하지 않고 거기에 쓰는 걸 투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는 모든 행위가 이제 투자라고 보면, 발전과 성장은 오로지 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과소비, 정부가 400조나 빚을 내서 정부가 먼저 돈을 써버리면 민간이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기업이 쓸 돈, 민간이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간 투자를 구축 쫓아낸 거죠. 자본시장에서 누가 그 돈을 먼저 쓰느냐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국가는 뭐 금리가 조금 올라가도 별로 걱정 안 하고 계속 기철을 해서 쓰고 합니다만은, 기업의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 돈 조달해 가지고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과소비는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또 경제 발전에 어렵게 만드는 한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성장이 부진한 건 용서할 수 있어도 물가 상승, 이거는 꼭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지사님에게 여기 계신 분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라가 해야 될 일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물가 상승과 고금리 이런 것부터 우선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쌀요. 아까 나중에 농업 말씀도 드릴 텐데, 자, 지사님 질문하시니까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는 쌀과 소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쌀 과잉 생산, 자, 우리 국민이 1인당 제가 알기로 통계가 처음 나올 제일 오래된 통계에 의하면 60년대에 1인당 137.5kg 쌀을 먹었어요. 1년에. 지금 57kg 먹습니까? 대만이나 일본 가면 40몇 kg 먹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쌀값이 너무 비싸서, 국내 쌀값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끼 쌀값이라는 게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누가 쌀값이 비싸서 쌀을 안 먹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거는 경제라는 걸 참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모든 경제 현상은요 마지나란 선에서, 경계선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아무 부담이 안 되는 계층에서는
그래요. 쌀값 때문에 쌀을 더 먹고 덜 먹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내려가면 소득 수준이 낮은 층에 내려가면 사실은 밥을 지어 먹고 싶은데 쌀값이 비싸고 상대적인 거거든요. 라면값보다 비싸다는 거죠. 라면도 국수로 다른 걸로 한 끼 때우는 것보다 쌀로 한 끼를 때우는 게 반찬도 해야 되고 국도 해야 되고 어쨌든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쌀을 점점 안 먹게 되는 거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벌써 쌀값을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은 뭡니까? 예, 밥 짓는 쌀 말고 이제 특히 술 만드는 정종 만드는 그쪽으로 아주 특화된 이게요. 농산물 콩은 다 같은 콩이고 쌀이 다 같은 콩이 아니라고요. 이게 고급 먹거리의 고급화 단계에 들어가면 그 전에 하나 드려야 될 말씀. 국민소득이 3만 불 수준에 도달하면 양으로는 더 이상 성장 발전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단계에 와 있는데, 예? 예, 우리가 국민소득이 6만 불이 되면 밥을 하루에 6개 먹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맹장 수술을 2번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2번씩 댕길 거예요? 소비의 양은요,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2배, 3배 높은 나라 가도 소비의 양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예? 더 좋은 병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소위 고급화가 아니면 더 이상 성장 발전을 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온 국민의 의식 수준 자체가 이것도 나중에 여기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고급화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아서 안 되고 모든 국민이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의 누가 더 좋은 거 먹고 누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누가 더 좋은 병 치료를 받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국민이 똑같은 건강보험 수가에 의한 똑같은 수준의 병 치료만 받으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12, 13년째 동결시켜 놓고 하는 이런 식의 가격을 규제하고 질을 규제하는 고급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게 만연해 있습니다. 예? 특히 그게 이제 심한 게 교육하고 의료 쪽에서 이런 게 심한데요. 서비스 쪽에 특히 더 심한데 이런 식으로 막 헤매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자, 이 쌀 기본적으로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낫겠다. 자, 옥수수 주요 곡식이라는 게 쌀밀 옥수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쌀밀 옥수수가 1961년 경에 다 같이 2억 톤 정도 생산됐습니다. 지구상에서 2억 톤 정도의 쌀밀 옥수수가 생산됐는데 지금은 옥수수는 12억 톤 생산됩니다. 예? 그 다음에 쌀하고 밀은 7억 7천만 톤, 7억 8천만 톤 생산되거든요. 예. 근데 이 사이에 인구는 몇 배 늘었는지 아십니까? 인구가 2.6배 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인구가 2.6배 늘 때, 쌀밀은 3배 이상 늘었고, 옥수수는 6배가 전 세계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곡식의 공급 과잉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쌀의 경우를 보면 자, 이 곡식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생산이 조금만 늘어도 공급보다 그러니까 공급이 조금만 과잉돼도 값이 자, 공급이 10% 많으면 값이 10% 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재작년에 제일 문제됐었는데 공급이 한 7% 늘었는데 쌀값은 25% 떨어지고 해가지고 1조 400억을 들여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난리를 친 거거든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모든 농민이 자 이제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니까 5%라고 칩시다. 뭐 7%라도 5% 마찬가지인데 전 농민이 야 올해 지금 쌀이 공급 과잉인 것 같아. 우리 전부 다 5%씩 다 내가지고 바다에 쳐넣어버리자. 그러면 값이 유지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거를 공급 과잉을 만들어 놓고 이 값이 안 떨어지게 정부 보고 사달라고 하니까 정부가 그걸 사주느라고 1조 400억인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그걸 사면 무슨 대책이 있냐고요. 흉년 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흉년이 안 든단 말이에요. 예? 뭐 다행히 올해 조금 이제 수급이 뒤바뀌어 가지고 값이 회복되고 오히려 뭐 값이 올라가고 해서 다행인데 농림부가 해마다 흉년 들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안 먹는 거 생산 안 해주면 되는데, 예? 이걸 그러면 자 이렇게 인구가 2.6배 늘었을 때 곡식 공급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당연히 이 가격이 폭락해야 되겠죠. 왜 이 가격이 폭락 안 하고 버티죠? 중국 사람들의 식생활이 고급화돼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2003년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벌써 전 세계 식량 수입 국가가 됐어요. 수출 국가 아닙니다. 뭘 주로 수입하느냐면 옥수수, 콩 이런 거 주로 수입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 달걀, 치즈, 고기를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곡식들이 다 들어가서 공급 과잉 가격 폭락이 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식량 안보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쌀 생산을 그러면 조절하자고 하면 식량 안보 얘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식량 안보를 책임져야 되죠. 식량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데 식량 안보는 농민이 책임질 필요 없고 나라가 책임지는 겁니다. 나라가 외국에서 식량을 사올 수 있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능력이 식량 안보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쌀 가지고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가지고 우리 식량 안보를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수입에 의해서 감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러 확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되는 순간 우리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것이고 국내에서 뭐 조금 몇 톨 더 생산하고 덜하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둘째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농민의 자세입니다. 식량 안보 나라가 책임지지 왜 내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나 나는 쌀 안 심고 뭐 더 수지 맞는 걸 하겠다든가 또는 나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 땅 팔고 떠나고 싶은데 목돈이라도 좀 마련해야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손자들한테 대접받고 살 거 아니냐. 나 이 땅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 이거. 왜 안 팔립니까? 농지 사면 농사 지어라 하니까 안 팔리죠. 다른 용도로는 땅이 필요한데 다른 용도로는 땅이 공급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사는 사람을 규제하면요. 사는 거를 규제하면 파는 것도 똑같이 규제를 당합니다. 사용자를 노동 관련해서 사용자를 규제를 하면 노동자도 똑같은 규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지 마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 마라고 규제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투잡을 뛰는 56만 국민이 있다고요. 그 투잡을 뛰는 56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지 마라는 규제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얼마 이상 그러니까 남한테 일을 시키면서 얼마 이하 주면 안 돼. 시간당 뭐 얼마 이상 줘 하고 최저임금 규제를 하잖아요. 해마다 숫자가 달라져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한 320만 정도의 국민이 320만 정도의 임금 노동자가 엄연히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느냐? 법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거 최저임금 그 제대로 챙겨서 받겠다고 하면 이 가게 주인이 문 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규제는 사실은 그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그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거북한 규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도 규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지사님께서 그 지사 내지는 시장 군수들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 있잖아요. 농지 전용 해줄 수 있는 권한 얼마 몇 평 이상 되면 중앙정부에 들고 올라가서 농림부 들고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몇 평까지는 지사님 마음대로 해주실 수 있죠. 다 해줘 버리세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농지 전용하면 식량안보 걱정, 식량안보 네가 걱정하려면 하고 이 땅 주인한테 너 나라의 식량안보를 당신이 책임지시오 할 권리가 국가한테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현실을 보면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땅값이요. 이거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대충 근거는 있을 겁니다. 미국 땅값에 30배 비싸다. 우리나라 농지값이. 예? 그래서 이 곡식 농사라는 것은 모름지기 평당 뭐 수익성 이런 걸 따지면 굉장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사거든요. 땅값이 굉장히 싼 나라에는 이거 하면 되는 땅이 한정없이 넓고 땅값이 싼 나라에서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 비싼 땅을 가지고 곡식 농사 짓는 거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당사자한테 최대한 맡겨주는 게 그게 자유 아닙니까? 자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규제를 할 때는 규제를 하면 그 규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못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농민이 생산해낸 걸 나라가 값이 폭락 안 하게 책임져 줘야 될 사실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면은 다 저절로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가지고 규제를 해가지고 정부가 책임지는 이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요. 뭡니까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서 무진장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 중국의 저 변방에 가면 말입니다. 제가 뭐 북쪽 변방도 가보고 서쪽 변방도 가보고 지금 이제 백수가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저 서쪽 변방에 그 소위 실크로드 입구 하서회랑 그 동네에 이제 가봤더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깔려 있어요. 저쪽으로는 어디까지 깔려 있는지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가 안 보이게 깔려 있고 이쪽으로는 고속도로를 20-30분 달리는데 계속 깔려 있어요. 그 정도 뭘 의미하느냐면 땅값이 공짜라는 뜻입니다. 그 땅은 거기에 쓰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땅. 왜냐 물어봤더니 여름에 더울 때 지표면 온도가 78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지표면 온도가. 그 손오공이 삼장법사 모시고 지나갈 때 그 화마마왕이면 뭡니까? 하여튼 불 뿜는 마왕하고 싸운 그 동네거든요. 그것을 하면 태양광 발전이 얼마나 수지가 맞겠습니까? 근데 뭐 풍력 발전요. 그 하서회랑에 쫙 기찻길이 있는데 기찻길에 시멘트로 담을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봤죠. 저 왜 기찻길 옆에 왜 저렇게 담을 쌓아놨냐? 몇 년 전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우리 기차가 날아갔거든. 그러니까 내몽고 초원에 가면요. 내몽고 초원에 가면 사방에 바람을 막아줄 게 하나도 없는 초원에 이 풍력 발전기가 제 눈으로 도저히 닿지 않는 데까지 깔려 있어요.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자령에 풍력 발전기 열 몇 개 세워놓고 풍력 발전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토지 가격 때문에 한국은 되는 게 없는 나라라고요. 이렇게 비싼 땅을 써가지고는 수지 맞는 일이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막 뒤죽박죽 됐습니다.
아까 돈 땅 사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참 이제 사람도 부족해지고 돈은 이제 막 남아 도는 게 돈입니다. 네? 돈은 남아 도는 게 돈이라 가지고 우리 저 젊은이들은 다 저기 뭐야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일본의 채권에도 투자하고 심지어는 브라질 채권에도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1%라도 0. 몇 %라도 돈을 더 벌까 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 투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0년대요, 70년대 제가 저 사공한 시절에 경제개발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상전벽해도 이런 상전벽해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돈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미천이 있어야 이제 뭐 공장을 짓든 뭘 하든 도로를 만들든 투자를 할 텐데 투자할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그 시절에는요 원화로 아무리 돈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신 첨단 기계를 사와야 이제 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원화 가지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하드 커런시 경화가 가진 만큼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서독에 광부 간호사도 보내고 그다음에 월남에 파병도 하고 그거 다 달러 몇 푼 벌자고 하는 거였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뭐 도무지 안 되니까 우리가 한일 저 협정을 해가지고 일본 청구권 자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저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소양강 댐도 만들고 포철도 만들고 다 그 돈으로 일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란 게 일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물론 제일 중요한데 다행스럽게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처지가 돼가지고 남은 나라에 투자하는 처지까지 됐으니까 지금 돈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돈은 그다음에 사람이 지금 부족하게 돼버렸네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사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죠.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모든 고민이 이 사람 문제 해결과 관련이 돼 있는데 일자리 뭐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그 사람 문제 해결은 워낙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땅 문제까지도 땅 문제는요 정부 규제 말고는 해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지 임야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토지 공급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린벨트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녹지를 대한민국의 그린을 한 톨도 더 보존하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보존되는 녹지의 위치를 비틀었을 뿐이지 훼손해야 될 녹지는 그러니까 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집을 더 지어야 되겠고 집도 더 지어야 되겠고 공장도 지어야 되겠고 도로도 내야 되겠고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한데 안 쓴 적 있습니까? 다 했다고요. 다 했잖아요. 다 안 했으면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공급을 안 해줬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걸 못 이룬 거죠. 근데 공급을 했는데 그 그린벨트를 넘어가서 공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보면 그린벨트 넘어서 부천시도 만들고 광명시도 만들고 과천시도 만들고 뭐 분당은 시는 아니죠. 분당도 만들고 그린벨트 넘어가서 막 엄청나게 했는 그 땅은 그린 아니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땅도 다 있냐 아니면 농지였고 다 그 땅도 그린이었다고요. 그래서 훼손되는 녹지의 총량은 어차피 경제 발전에 따라서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는데 훼손 안 하고 아이고 막 우리 이제 그럼 이 공장 짓는 걸 포기하자 이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집 짓는 거 포기하자 한 적 없고 어딘가 훼손했는데 그 훼손한 것도 녹지고 축을 하고 보존한 것도 그린벨트도 녹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천을 만들면서 남태령의 편도 1차선 도로를 편도 4차선 이런 도로로 넓히면 그건 딱 그린벨트 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통근 거리를 늘리고 예? 그린벨트도 훼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꼭 했어야 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더 가까운데 예? 토지 사용을 허가했으면 그 녹지가 보존됐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것도 이제 이 옹호론자들은 그래도 사람 사는데 녹지가 좀 가까이 있어야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포시라본 얘기입니다. 예? 녹지를 가까이 끼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예? 하여튼 돌아가십시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헤매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쌀 과잉 문제는 저는 농민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으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요, 예? 오렌지가 과잉 생산될 것 같다. 오렌지 농업 협동조합에서 3%씩 걷어 가지고 태평양 갖다 쳐넣어버립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과잉 생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농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과잉 생산이거든요. 왜냐하면 5% 공급 과잉되면 20% 값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손해가 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말고도 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 한국의 최대 문제는 국가 소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저출산 문제인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젊은이들이 괜찮은 일자리에 취직이 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일자리 만들기, 2번 괜찮은 집에 저는 13평짜리 아파트, 연탄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요 13평짜리 연탄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라 그러면 안 한대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지 뭐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이에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으니까 그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 교육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건데 어쨌든 일자리 그 다음에 주택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일자리 문제는 전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걸어놓는 걸로 임기를 시작한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참담하게 실패를 한 게 이게 맞춰보고 말 걸으라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임금도 올려주고 싶고, 예? 근로조건도 좋게 해주고 싶고, 예?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화 시켜주고 싶고, 그다음에 세계 최장 시간 근로국가를 이거를 예? 정상국가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이렇게 52시간 이상 일 안 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한데 이거요. 지난 수십 년간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부터 그 방향으로 끝없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네? 임금은 계속 올라왔고, 네? 그 다음에 근로시간 계속 단축되어 왔고, 네?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은요 비정규직보다 더 어려운 게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더 해소해야 되는 게 과다한 자영업자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요 선진국의 2배 이상 옛날에 3배 정도 선진국보다 일하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책임지고 월급 주는 사람이 없이 지가 알아서 지가 벌어 먹어야 되는 자영업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3배나 많았었어요. 지금 한 2배 조금 더 그 문제도 말하자면 고용의 질적 향상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더 좋은 취직 자리가 생기면 그 자영업 안 한다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손이 부족하면 이건 저절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먼저 임금을 올리고 먼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먼저 자영업자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거꾸로 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를 먼저 하면 예? 다른 원하는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예? 겪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70년대 후반으로 기억하는데요. 소위 삼저 호황할 때는 임금이 3년 평균 해마다 33%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33%씩 3번 오르면 곱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죠. 그죠? 예, 3년 사이에 막 2배 이상 이렇게 그런 때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자리가 먼저 늘어나고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임금을 먼저 올리면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이거 한번 보십시오. 1900 그러니까 18년부터 22년까지 최저임금을 16.4, 10.9, 2.9, 1.5, 5.1 이렇게 올린 거를 2.9, 1.5 올릴 때 예? 실패를 스스로 시인을 한 거예요. 그죠? 결국은 5년 사이에 연평균으로 따지면 7.2%씩 올린 결과가 됐는데 그 전 17년 동안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이 8.6%였어요. 근데 8.6%로 올리면서도 아무 일 없이 17년 동안 경제가 잘 굴러왔는데 16.4, 10.9 올려놓으니까 개판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반성해서 2.9, 1.5 해도 예? 한번 없어진 일자리는 다시 생기지 않고 한번 문 닫은 예? 김밥집은 다시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세상에요. 세상에 나라 경제를 경영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지. 예? 격차가 심하고 예? 임금이 낮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건 아닙니다. 임금 상승과 예? 임금 상승은 경제 운영하는 사람의 최종 목표예요. 근데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틀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속도만 틀려도 안 된다 하는 하나의 아주 단적인 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도를 좀 봐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과거 내 정부의 고용 창출 실적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지난 정부가 86만 4천으로 제일 좀 그렇죠. 5년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4년밖에 안 했는데도 성적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건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운이 좋았는데요. 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86만 4천 명 고용이 늘었다는 것을 딱 보면은 60세 이상이 155만 8천 명 늘었어요. 60세 이상이. 예? 60세 이상의 나라에서 제일 이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나라에서 월 28만 원 주고 예? 애들 등굣길에 가가지고 깃발 들고 애들 등하교 시간에 근데 이 고용이라는 게 말이죠. 고용이라는 게 데피니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통계조사요원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뭔가 수입을 얻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적이 있습니까? yes 하면 고용으로 잡히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엉성한 숫자를 가지고 통계 분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숫자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용이 부진했으니 젊은이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 또 보시면은 그 고용이란 게 전부 다 거의 다 서비스업에서 뭐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그 정도로 고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넘어가고요. 하여튼 자, 고용의 질을 또 엄청 떨어뜨렸어요. 예, 이거 뭐 전 정부 비난하는 게 목표가 아닌데 이거 그냥 지나가십시다. 필요하시면요 제가 이거 놔두고 갈 테니까 나중에 인용하시고 싶으면 보시면 되는데 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는 일단 최소한도 알아야 다시는 이런 의욕만 앞서가지고 되지도 않았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제가 이서 오기 전에 또 뭐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경북도의 뭐 경제 정책 방향 이런 거 다 받다가 읽어보고 왔는데요. 그냥 다른 거 다 놔두고요. 저는 나라 전체에 대해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첨단 산업, 우리가 얘기하는 뭐 최첨단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더 잘하겠습니까? 기업이 더 잘하겠습니까? 그냥 정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저 기업들이 이런 거 풀어달라 저런 거 풀어달라 하는 거거나 잽싸게 빨리빨리 해주고, 뭐 내가 뭘 해가지고 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꿈 깨십시오. 그럴 능력 없습니다. 예? 예. 저도 전혀 없다는 걸 시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은, 첨단 산업의 일자리들은 그냥 기업들한테 맡겨놓으면 되고요. 그 안첨단 산업, 예? 그다음 평범한 일자리, 대부분의 국민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95% 국민이 안첨단 산업에 평범한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저 첨단 산업 아무리 잘해봐야요, 저기에 취직할 수 있는 애들은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외국 가서도 다 취직하고 저 알아서 잘해요. 예. 뭐 싱가포르 가서도 취직하고 일본 가서도 취직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케이블카 스테이션에서 티켓 파는 일자리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것도 민간이 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민간한테 허락만 해주면 민간이 알아서 일자리 만들 텐데, 정부가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그거 풀어주는 것만 하면 여기서 예? 일자리가 수북하게 많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 이용 규제와 가격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교육, 보육, 의료, 관광 이런 쪽에 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일본을 예를 안 들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조리 일본 여행을 가가지고, 저도 뭐 노는 게 일이니까 시간이 남아나니까 한번 가봤더니 언제 일본이 우리나라 땅 대붙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길거리고 식당이고 하면 온통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애들은 주방에서 막 음식 만들고 앉아 있고, 홀에는 다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고 이런다니까요. 한겨울에 홋카이도를 가도 그렇습니다. 홋카이도 눈이 설질이 그렇게 좋다고 30, 40대 젊은이들이 우글우글 와가지고 거기 있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전부 다 헐기헐기 쳐다봐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왔을까? 예? 손자 손녀도 안 데리고 뭐 이런, 하여튼. 근데 일본이요, 관광객이 2011년에 600만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끌어들인 게. 근데 아베가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불과 8년 사이에 3,200만으로 늘려놨어요. 저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데 왜 우리는 안 하고 못하냐,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은 이제 뭐 풍지박산됐지만 지금은 뭐 해외 나가는 걸 많이 통제하는 모양인데, 중국 국민이 해외 나가는 거, 중국이 관광객 끌어들인 거 아니고 중국 국민이 해외 나가는 관광객이 2010년에 60만이었다가 2019년에 1억 6,900만이 됐어요. 예? 이 1억 6,900만 또는 중국 인구 14억 인구 중에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한 번씩이라도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한국에 관광을 와보게 하자. 굉장히 소박한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사람이 너무 어릴 때하고 너무 늙어서 힘없으면 빼고 한 50년 관광을 댕길 수 있다 치면, 예? 50년 동안에 50평생에 중국인 1인당 한 번씩 한국에 관광을 와보게 만들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14억 나누기 30 하면은요 2,800만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을 바로 옆에 급격히 부자가 돼가는, 그래서 식량 수입 국가가 된 이 옆에 놔두고 그 관광객 못 끌어오면 그거
그것처럼 쉬운 것도 못하면 다른 뭘 가지고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2019년에 우리나라 국민이 나간 게 2,900만이고 외국 관광객 끌어들인 게 1,800만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는 거하고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거하고 몇 배 차이 나죠? 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1118억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304억 외국인 투자 유치했습니다. 4배 정도가 해외에 가서 일자리 만들어 주고 있는, 투자라는 게 일자리거든요. 투자라는 게 일자리 만들기인데 이거를 그럼 자, 국가도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어쨌든 투자를 자기 지역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쟁이라고요. 그 투자에 묻어서 돈도 오고 사람도 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전문 기술자도 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2002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 한국을 동북아의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시작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말하자면 주모자였는데 딱 같은 시기에 두바이가 자기네들은 메나의 국제금융 중심이 되겠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메나는 뭐냐면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냥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의 국제금융 중심이 되겠다 하고 양쪽에서 같이 시작했는데 거기는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보다 좀 처져요. 그렇지만 제로에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전 세계에 말하자면 전 세계의 은행, 그다음에 정권회사, 보험회사, 뭐 이런 금융회사들을 거의 중동 본부를 거의 다 끌어당겼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대 은행 중에 17개의 중동 지역 본부를 유치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숫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로부터 똑같이 2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를 하나도 끌어들인 게 없어요. 그 외국인 투자는 왜 안 들어옵니까? 한국에 들어가면 돈을 벌겠다, 한국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으면 뜯어말려도 들어오고요. 한국에 가서 돈 벌기는 어렵겠다 하면은 아무리 꼬셔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금융업을 거기 들어가서 금융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참 좋은 나라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난 게 아니고 그 너무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몇 푼 이익 낸 것도 아닌데 그냥 인상 팍 쓰고 하면 알아서 2조 끄집어내 가지고 이자 돌려줘야 되고 뭐 이런 규제를 하는, 이거는요 법에도 없고 뭐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냥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법에 이런 거 해도 된다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한다고 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외국인 투자든 내국인 투자든 투자가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생긴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게 일자리를요 지난 긴 세월을 보면 제조업 이겁니다. 제조업이 이거거든요. 제조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해서 먹고 살았던 게 1991년인데 516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살았습니다. 516만 명, 522만은 광업 6만을 합치면 522만인데요. 저게 그 뒤로 못 늘어나죠, 그죠? 굉장히 하여튼 빠른 속도로 줄어들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좀 회복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약간씩 줄어들고 못 늘어나는 그래서 제조업을 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조업은요, 첫째, 너무 압도적으로 해외 수요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쟁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좋으면 신나는데 전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제조업은 대책 없어지는, 내수의 비중이 너무 작은 게 우리나라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기에만 의존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너무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를 늘 하고 다니는 게, 이게 이제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일자리는 거의 다 서비스업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서비스업에 우리가 더 저걸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서비스업의 발전을 아주 그냥 그 원천 봉쇄한 게 가격 규제입니다. 가격 규제. 제조업은 가격 규제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뭐 요즘 와가지고 뭐 고등어 사무관 달걀 뭐 서기관 뭐 또 다시 그 옛날 절대로 효과 없습니다. 절대로 효과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물가 안정 못 시키는 정부는 없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예? 사마천이 2200년 전에 사마천이 사기 열전 안에 있는 화식 열전이라고 그 당시에 경제 경영을 가장 잘한 사람들을 써놓은 열전이 있는데 그 화식 열전 서문에 보면 물건값이 비싼 것은 곧 싸질 징조이고 물건값이 싼 것은 곧 비싸질 징조이다 하고 경제학자도 아닌 2200년 전에 사마천이 화식열전 서문에 써놓은 거를 근데 막 그거는 일시적인 가격 규제라고 치고요. 지금 전기가스 가격 규제 때문에 이 개판된 거는 잘 아시죠, 그죠? 네? 근데 교육비, 의료비, 이거를 전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전 정부만이 아니고 전 정부, 전전 우리나라 모든 정부가 제가 몸담고 있을 때도 우리나라 모든 정부가 이 값을 올려주는 거를 엄청 인색해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전 정부는 뭐라고 했냐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번이 임금 인상이고요. 3번은 복지 지출 확대고 이게 이제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된 거고. 요 두 번째 기둥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국민의 생계비를 경감시켜 주겠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의료비 경감, 보육료 경감, 주거부담 경감, 교육통신 교육비 요거 미스프린트입니다. 제가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너는 미스프린트다 하고 지적해 놓은 요 뒤에 교육비는 교통비의 오타로 생각됩니다만 요 가격을 철두철미하게 안 올려줘 가지고 서민들의 주머니에 여윳돈이 생기게 해서 그 여윳돈을 씀으로 해서 내수 진작이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만들고 선순환의 고리를 이렇게 열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서민들이 더 쓸 수 있는 돈의 여유를 1번은 최저임금을 왕창 올려갖고 만들어주겠다고 이거는 이 업종의 가격을 철두철미하게 눌러가지고 여유를 만들어주겠다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여윳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어디다 쓰시고 싶습니까? 애들 더 좋은 교육 받게 하는데 쓰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예. 사실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6%인가 그래요. 예? 가구수보다 집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만 국민이 주택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좋은 집이 지어지면 거기에 옮겨가려고 주택 청약예금 가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말하자면 소비 고급화,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 이 욕구가 팽배한데 그거를 억눌러 가지고 그걸 억눌러 가지고 경기를 좋게 하겠다, 투자를 유도하겠다. 그러면 이 업종들은 죽어도 괜찮은 업종들입니까? 이 업종이 커야 되는데 이 업종 아까 앞에 보시다시피 이 업종들이 커야 되고 특히 이 노령화 시대에는 이 업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업종들이 많은데 뭐 하여튼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는 거의 규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제조업을 위해서 나라가 농지 수용하고 임야 수용해가지고 부지 조성해가지고 도로 내고 전기 수도 다 넣어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여기 다 해놨으니까 또 싼값에 분양할 테니까 여기 와서 사업하세요, 공장하세요 했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을 위해서 그런 거 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서비스업을 위해서 땅을 마련해가지고
예? 좋은 조건으로 할 테니까 여기 와서 사업하세요. 호텔 지으세요. 예? 병원 지으세요. 이런 거 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번도 예? 도와주거나 케어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가격 규제만 주로 해서 오늘날 우리 서비스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의 결과가 결국은 이 업종의 주가가 서비스업은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르는 겁니다. 아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2007년 그 세계 금융위기 때를 원점으로 해갖고 그린 그래프인데요. 제조업 주가는 그 사이에 저만큼 올랐어요. 주가가 오른다는 건 뭡니까? 그 업종들이 돈을 잘 버니까 사람들이 그 업종에 주식을 사니까 주가가 오르죠.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면 누구 손해죠?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한전도 그렇고 KT 뭐 이런 통신업도 그렇고 금융업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제일 대주주입니다. 거의 대부분 중요한 기업의 제일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런데 그 국민연금이 이것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국민연금 만약에 이게 제대로 사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만 허용을 해주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훨씬 높고 그러면 국민연금의 고갈 연도가 훨씬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는데 서비스업이 돈을 못 벌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긴다 하는 말씀이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 그만두고 이게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업은 해외 수요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본질적으로 제조업은요 완공되는 곳에만 일자리가 생기지 완공되는 동시에 그 다음부터 끝없는 기술 발전, 자동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여야 국제 경쟁력이 유지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일자리 만드는데 별로 이게 유리한 업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서비스업과 농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아까 다 말씀드렸네요. 예, 좋은 일자리만 필요한 게 아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소위 뭐 AI니 뭐니 해가 첨단 업종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새로 스타트업 만들고 벤처 해가지고 천문학적으로 돈 버는 사람 얘기 우리 맨날 듣죠. 그 사람들 돈 쓰게 만들어야죠. 그 사람 돈을 뜯어먹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겠습니까? 예? 최고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은 노는 산업과 먹는 산업이 최고입니다. 노는 산업과 먹는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 노는 산업 중에 먹는 산업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이 농민이란 말 쓰면 요새 싫어하더라고요. 농업인이라고 하든지 농민이라고 하든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농업을 한 게 아니에요. 농업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농사를 지었을 뿐이에요. 예? 그냥 경작 행위만 했지 돈을 못 벌면은 업이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는. 근데 돈을 못 벌는데 무슨 업이냐고요. 그래서 어차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농사는 농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작 행위. 예? 그런데 농업은 기업이 해야 됩니다. 우선 첫째 미천이 들어가야 돼요. 예? 미천을 들여서 기술 발전도 하고 종자 개량도 하고 뭐 하여튼 선진국 농업을 보면 우리나라 그건 농업 아니죠. 네. 농업은 기업이 해야 되는데 팔아서 돈을 벌어야 업으로 업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기업이 달라들어야 그게 가능하지. 그냥 쌀만 심고 있으면 반만 년 하고 있던 그대로 해갖고는 절대로 농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화웅반도에
그 동부그룹에서 800억인가 들어가지고 유리온실 지은 것도 결국은 못하게 했고, 예? 예, 지어놓은 거를 뺐었잖아요. 이건 농민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뺐었어요. 그 무슨 뭐 영농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뺐었어. 그 다음에 새만금에 LG가 4,500억을 들여가지고, 예? 중동자본, 중국자본까지 참여시켜가지고 거대한 스마트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방울토마토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를 전부 다 중국에, 예? 중동에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요거 하도 쌩 난리를 치니까 아이고 막 그만 둬버렸어요. 시작도 안 하고 관둬버렸어요. 예? 이거를 하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농산물 식품 수입 국가라고요. 14억 시장을 공격을 안 하고 쌀만 심고 있으면 어떻게 그 업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예? 우리 농업을 한 단계 완전히 다른. 근데 저는 뭐 꼭 이런 대기업 아니라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싹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단시일에 빠른 속도로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 뭐 젊은 친구들이 귀농해가지고, 예? 새로운 농업을 하는 거를 우리 지켜보지 이럴 정도로 한가하냐고요. 지금 우리 형편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기업이 농업을 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농업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쌀과 소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예? 땅값이 너무 비싸서 어렵다. 땅도 호주에 가면요, 캐나다에 가면요,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그야말로 그냥 끝도 없는 벌판에, 예? 미리 누렇게 익어가지고 있는데 차를 타고 뭐 10분, 20분을 가도 그냥 수확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저 밥 먹으면서 못하는 영어로 저 왜 수확을 안 하냐 했더니, 아니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수확한다는 겁니다. 저거 수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수확하고 나면 사일로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 보관료 들고 뭐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배워가지고 바로 실어서 내보내지. 예? 그런 나라하고 곡식농사 맞짱 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는 모름지기 풀을 먹어야 되는 짐승인데 그 풀을 먹어야 되는 짐승한테 뭐 이상한 사료를 먹여가지고 그건 뭐 결론이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광우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데, 이거 원래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땅 없는, 풀밭 없는 나라에서 원래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 세계 닭, 돼지는 모조리 캐나다 옥수수하고 브라질 콩을 먹고 삽니다. 요건 경쟁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럴 바에야 그냥 사다 먹지. 예? 아시죠? 그죠? 이런 거 있으면 막 그 동네 온통 냄새로 가득 차고 그러면 관광은 베립니다. 예. 이거 하려고 하면 관광은 베리는데, 제 생각에는 제일 노는 산업 중에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K 어쩌고 하는 있잖아요. K-팝, 그다음에 영화 그거 우리 할 수 있어요. 경북에 와서 그런 업체들이 경북에 와서 사업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난 안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냥 제일 좋은 게 관광이요. 관광이라는 게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AI가 작곡도 하고, 예? AI가 뭐 발명도 하고 AI가 모든 걸 다 AI가 할 수 있는 시대로 간다고 해서 관광을 AI가 대신해 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요거는 지가 직접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게 이게 관광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광을, 특히 일본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관광을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 가지고 아주 대박 터뜨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 남쪽에 가면요, 영국 은퇴인 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골프장 많이 만들어 놓고 영국에서 돈 좀 있고 여유 있는 노인들 다 거기 와서 살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독일에 연금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연금
뭐 하는 그런 쪽에서는 보면은 건강보험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을 독일에서 치료하고 독일에서 먹여 살리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싼 나라에 싼 땅도 싸고 집도 저 보내가지고 저기서 살게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유치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를 저는 돌로미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스위스 동남쪽에 이태리 있죠. 이태리 국경은 이태리 쪽인데 스위스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알프스 산 덩어리의 동남쪽 기퉁이가 돌로미티인데 여기 면적이 인제군만 합니다. 예? 인제군만한 면적의 돌로미티에 케이블카와 리프트가 450이라고 적어놨지. 제 기억으로는 470인데 470개 노선이 있어요. 케이블카와 리프트 노선이. 그리고 해발 2000m, 1500, 2000m 해발 그 고원에 거기에 생맥주를 마실 수 있는 산장이 물론 숙박도 가능하고 산장이 400 몇십 개가 있어요. 400여 개 넘어 있어요. 이 정도 관광 인프라는 해놓고 놀러 오세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미어지게 갑니다. 한국인들이 지금 돌로미티 안 갔다 오면 안 된다는 자세로 다 지금 가고 있는 그곳인데요. 그 다음에 특히 국내 사정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고령화 시대에 이런 산악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안 해주면 제가 놀러 못 가요. 옛날엔 제가 한라산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제 한라산 못 갑니다. 아무 수송 대책이 없으면 1970, 2000도 채 안 되지만은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보는 관광에서 노는 관광으로 이 노는 관광이라는 게요, 뭐 다른 이 트레킹, 예?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등산하고 트레킹을 너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해요. 예. 그 산차고 엘 카미노 데 산차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피레네 산맥 프랑스 국경에서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스페인을 메세타 공원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저 서쪽 끝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거기에 저 야곱 성인의 그 성당이 있는데 그까지 이제 840km 겁니다. 그거를 한 달간 걸어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기도 한국 사람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예, 제가 거기 구간 한두 구간을 이렇게 일부 걸어봤는데 그냥 한국 사람은 수시로 만납니다. 예. 그리고 또 내가 몽블랑 둘레길이라고 몽블랑 둘레길 12일짜리를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8일짜리로 만들어서 많이 데리고 가는데요. 한국 팀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밀포드 트레킹이라고 4박 5일짜리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제가 거기는 그 중간에 4박 5일인데 중간중간에 산장이 50명밖에 못 자요. 그래서 하루에 50명씩만 넣어줍니다. 네, 가이드가 딱 인솔해가지고 하루에 50명씩 들어가는데 제가 갔을 때 22명이 한국인이었어요. 그 50명 중에. 이렇게 걷기 좋아하는 국민을 놔두고 걷는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하나도 안 해준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관광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경북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안동 줄불놀이예요. 네, 안동 줄불놀이 그거는 저렇게 꼭 영세 소상공인의 가게를 보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거 좀 이게 말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자체한테 제일 불만이 가는 데마다 출렁다리예요. 가는 데마다 출렁다리. 그 출렁다리 보러 오는 사람 있습니까? 출렁다리 그냥 옆에 군에서나 보러 오지 서울서 출렁다리 보러 그까지 안 갑니다. 예? 그런 게 생겼어. 그거 가봐야지 하고 전 세계에서 몰려올 거리를 단 한 개라도 좋으니까 만들어야, 예?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지역의 그 존재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없는 돈을 쪼개가지고, 예? 계속 구멍가게만 차리고 있으면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안 됩니다. 예. 그냥 아주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 한 10년치 돈을 모아가지고, 예? 전 세계에서 그냥 전 세계 모든 신문에 다 날 정도의 무슨 일을 하나 저지르든지 해야
가야지 하는 소위 그 버킷리스트에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일을 하나 저질러야 된다고 저는 아까 제가 아까 그 숫자 이미 다 말씀드렸죠. 일본, 중국, 한국 관광 참 보면 한심합니다. 우리 이게 그다음에 의료 교육도 굉장히 좋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는 제가 기억나는 게 안동병원이 오래됐죠. 안동병원 생길 때 제가 안동병원 원장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서울에 시리어스한 수술은 서울에 하고 회복기에 들어가서 그 서울의 비싼 거기서 있을 이유가 뭐 있노? 공기도 좋고 이쪽으로 유치해가지고 회복기 전문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KTX가 경부고속도로 KTX가 처음 생겼을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에 대전의 을지병원 원장님이 의욕에 불타 있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놈들 아이가 서울 대전 사람 서울 가기만 편해진나? 예? 서울 사람 대전 오기도 똑같이 편해진 거 아이가? 예? 서울에 그 복작하는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옆에 병 옮고 그러는 것보다 여기 서울 환자나 유치할 자신 있다고 별로 성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발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모든 고객을 서울에 뺏긴다고 생각하세요? 자, 대구에 서울보다 좋은 백화점, 요새는 백화점이 그냥 물건만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노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아주 콤플렉스 이걸 만들어 놓으면 서울서 오게 만들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으면 서울 고객을 잡아오는 것도 똑같이 상황이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출렁다리나 만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서울 사람이 여기 와볼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의료나 교육이 굉장히 좋은 그게 다른 나라는 보면요. 남의 나라 환자, 남의 나라 학생 꼬셔가지고 돈벌이 하는 나라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이거 태국, 체코 이런 예도 드러났고, 예? 근데 교육이 문제인데요. 교육은 이게 언어 때문에 우리 외국 그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이 전부 다 외국 학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특히 지방 대학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극단적으로 이게 정부가 허용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별도 정원으로 우즈베크, 동남아 여기 학생들을 의대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걔들 잘 키워. 왜냐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이 되는데 서비스업은 저 꼴을 난 게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제조업은 처음부터 공장도 짓기 전에 수출할 생각부터 하고 조선소 도크를 짓기도 전에 외국배 수주 받으러 댕기는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자세로 해가지고 저렇게 컸는데 서비스업은 모조리 아직도 내수 시장만 파먹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교육은 수출 안 하고 의료는 수출 안 하고 외국 환자 안 잡아오고 외국 학생 안 잡아오냐 이건데 언어 때문에 어렵다면 이공계와 의대 언어가 덜 중요한 어차피 책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고 영어책 보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야부터라도 아니 몽고 애들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만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인구가 부족한 판인데 그야말로 그것을 제일 똘똘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 나라 환자 유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환자 왔을 때 한국 의사가 보는 것보다 몽고에서 와가지고 우리 의대 졸업한 애들이 우리나라 병원에서 몽고 환자 보라 그러고 또 세월이 가서 이 친구가 이제 본국에 귀국해서 병원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약이고 의료기기고 뭐고 다
한국 병원에서 쓰던 익숙한 그 기계 다 사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약산업, 의료전후방, 의료기기산업, 의료전후방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게 궁극적으로 외국 시장 없이 대한민국의 5천만이라는 이 시장이 참 뭐가 성공하기에는 작은 시장입니다. 그렇게 큰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500만이면 봅니다. 비즈니스를 할 생각을 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 5천만이요. 딱 그냥 아이고 뭐 웬만하면 그냥 요 시장만 파먹고 살아보지 뭐 이런 착각을 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라 가지고 이 기업들이 전부 다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료 교육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보면 투자 유치를 할 때 사람과 땅 문제를 지자체가 해결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